그럴까요? 시작하셔도 돼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빠져있던 부분인데요. 어디냐면 더 앞에 거 빠진 건 일단 여기 보셨잖아요. 그거 보시고 지금 화학사고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화학사고 났을 때는 현장 노동자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제일 잘 알아요. 사고 났을 때 그 기술 상무 이런 위에 있는 탁상 현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던 노동자가 제일 잘 알아요. 무슨 사고할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당연히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겪었자고. 그래서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화학사고가 나든 어느 사고가 나든 그 같이 있던 노동자라고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면담을 하는데 회사가 작업을 한 사람하고 면담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그래도 좀 올바르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하고 면담을 하셔서 하루 일과를 설계하는 모든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그 사람의 하루 일과를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 사고 부분은 당연히 물어보고요. 그 하루 일과를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뭐 몇 시 출근해서 몇 시에 미팅을 하고 몇 시에 뭐 업무를 치수고 뭐 인증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산산히 기록을 해야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상세히 기록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토대로 유치해서 노동부에 근로자를 요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당연히. 그리고 노동부도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냐면 노동부도 잘 몰라서 사측이 얘기하는 얘기만 믿어요. 그 사람들이 뭐 공학 박사들이 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도 아니고 농사도 농사꾼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공학 박사보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는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많이 알아서 노동부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 회사가도 설명을 하고 우리도 설명을 해서 들어야 그 사람들이 바뀌지, 우리는 몰라서 대응을 안 하면 회사 편만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노동부는. 그래서 노동부도 잘 몰라서 사측 설명을 듣고 판단합니다.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장 노동자한테 공정 설명을 좀 들어야 됩니다. 공정 자체가 어떤 공정인지 공정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업무보고 체계, 인수인계. 이게 왜냐면 상산부든 어디든 다 보고 체계가 있어요. 이게 불법하게 또 자발을 실는 게 오다를 어디서 받냐, 업무 명령을 어디서 받냐 따라서 지휘체계에 따라서 불법하게 나이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신 교대조 부장인데 교대조를 우리는 교대조를 보고 있으니까 교대조 부장, 생산부 자체가 교대조가 바뀌면 인수인계 하지 않습니까? 그 인수인계 일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작업 일지가 있어요. 주간으로 주간 동행이 있고 월간으로 월간 동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허가서도 그날 사고 났으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허가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 감시단에 들어가려고 해서 안 줍니다. 누가 해야 되냐? 노동부. 노동부한테 야 이거 다 요거 해라. 노동부가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아서 노동부에 푸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물질 정보 파악은 저번에 취재도 어떻게 되겠지만 무슨 물질이 누출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SM이냐 아니면 벤젠이냐, SM 벤젠이 누출됐냐, 이 물질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특정을 하고 MSDS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발암성인지 생식 독성인지 유독성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출량, 이 유출된 양이나 유출량을 속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이라고 환경산업사고로 처음에 환경부 자체에서도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 걸. 우리가 이거 왜 아니냐. 사람들이 몇백 명이 지금 이렇게 병원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2차 환경부 내놓은 발표 자료에 유해 화학 사고다. 그때 났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합니다. 회사도 인정을 안 하고 노동부도 처음에 환경부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유출량도 양을 속입니다. 탱크 레벨이 80%에서 나갔다. 근데 우리는 96%에 나갔다. 이게 저장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해화물질 아니다. 유출량을 축소시키고 이런 작업을 회사에서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사고 물질을 설계화 공장은 화학물질 취급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성분인지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공장이 제대로 품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보통 그럽니다. 벤젠이 없었다고. 근데 실제로 분석 그 데이터를 보면 벤젠이 한 60%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 도면하고 운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운전 매뉴얼이라는 게 운전하는데 공장 운전 도면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도면들은 저희가 이거 확보가 되면 저희가 시민감시단이 확보를 해서 갖고 온 자료가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이 가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도면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더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대입이라고 절대 안 줍니다. 근데 노동부나 환경부한테는 좀 제공을 합니다. 거기한테는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열람 정도는. 노동부와 환경부가 갖고 온 자료 갖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같이 봐주면서 이거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 보면 아까 이게 공정 운전되는 모든 상황은 파악됩니다. 아까 공정 왜 중합 반응이 일어나냐면 탱크가 55도였잖아요. 운전 온도가. 근데 SM은 15도로 운전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55도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15도 이상부터는 자꾸 중합 반응이 일어날 수 15도, 20도, 25도, 30도 되면 중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5도짜리가 갖다 넣어놨으니 당연히 65도 되는 건 시간 하루 이틀이면 되는 거고 65도 넘어가니까 아까 그 유전기같이 폭발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5도가 넘어서 55도 운전할 때 SM을 넣었으면 빨리 온도를 내려서 15도나 20도로 운전했어도 이렇게까지 폭발 사고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 운전되는 그 기록은 무조건 다 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금방 제가 얘기했던 공정운전 설명서나 표준 운전조차 SOP라고 하는데 이 운전조차 자체를 안 지킨 거예요. 55도에 들어가면 15도에 이하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걸 55도로 넣는 순간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 거고 또 하나는 도면상에 없는 라인을 만든 거예요. 탱크에다 넣는 라인이 없어요. 가 설치 연결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도면이 없이 허가 없이 연결해서 거기다 이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운전 절차도 없고 도면에 없는 설비, 무적 설비죠. 무허가 설비. 그 무허가 설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봐도 이렇게 제철이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부는 사고 발생 시 시민감사대나 가면 당연히 들어가고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노안활동가는 한 명 정도는 자문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핵심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는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55도 문제가 뭐였냐면 이 가대관을 가설치한 배관을 만든 게 잘못됐고 도면에 넣는데 55도로 운전을 했더라도
SM 성분이 80% 이상 되는 게 들어가는 순간 얘는 온도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대로 운전을 한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이 특히 이 가정원을 설치한 사람이 이제 우리 촛불 공장장이냐 사장이냐 임원이냐 갖고 이제 노동부는 특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이거 타워 이거 오가 막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막힌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트레이라고 하는데 동그란 원통에 얘가 40cm 높이 사이로 이 하나씩 한 단씩 설치되어 있어요. 그 사이가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그 구멍 같은 게 뚫려 있어요. 네. 그래서 기체는 올라가고 벨트는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분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말한 대로 수지가 되는 거죠. 비닐. 네.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그때 사고가 나자마자 현장 가서 그때 환경안전팀 상무 그다음에 팀장한테 빨리 대피 신고하고 신고해라 얘기를 바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역전까지 내면서 했는데도 그때 플랜트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전기 보수 작업 중이라고 하고 있었는데도 1시간 후에 에어온을 올렸어요. 사고 터지고 1시간 후에. 그래서 플랜트 노동자들이 막 메스껍고 뭐 고통 약간 그런 증상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직원들보다 또 플랜트 노동자들이 더 많아요. 전기 보수 쪽에 보수 작업 중에는 우리 단지 내에 우리 전기 작업 우리 정규직 모임을 한 1000명 있다면 이분들은 몇몇 명 들어요. 그런데 노동부는 그러면 사고가 났으니까 특별근로감독을 하면은 하나투자 노동조합, 플랜트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참여를 해야죠. 해야죠. 근데 이 새끼들은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하고 중방센터 쫓아가서 그때 그 중방센터장을 못 가게 했습니다. 예, 하루 종일 막았어요. 우리 회사 못 들어가게. 일 특간 진행을 못 시키게 하려고. 그때 이분이 대전지방청 산책과 과장도 하고 중방센터 센터장도 같이 겸임을 했었어요. 겹지고. 그래서 이분이 왔을 때 못 가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그래도 지키고 있던 사진이고 하나토트라고 플랜트 노동자 같이. 그리고 그게 안 돼서 대전청으로 플랜트 노동자 3,000명이 그 노동부 앞에서 집회 단상 해서 그 연단도 하고 그래서 플랜트가 특별근로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플랜트 노동자들이 참여한 사례입니다. 이 사고 조치를 보시면 회사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공동도 아까 85% 되는 SM을 이송을 했음에도 위험한지를 몰랐으니까 온도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탱크 온도 내리는 그 조치도 안 했고요. 그리고 얘가 사고가 났는데도 화학사고잖아요. 화학사고 결정 났습니다. 15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47분 있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피 방송도 에어온이라고 뿡 올리는 거 있는데 이것도 1시간 지난 다음에 올렸습니다. 그때 피하라고. 그리고 그 전에도 벤젠, DMF라는 게 아까 누출됐었지만 계속 사고에 대한 대처를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 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 유증기치 사고가 우연이 아닌 누적된 안전관리 부실의 결과로 발생했고요. 회사는 안전보다는 돈이고요. 노동자 생명보다는 이윤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왜 그러냐? 안 돌리면 됐어요. 안 돌리면. 그래서 특별근로감독을 2주 동안 실시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부에서 공단 직원하고 해서 한 22명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들어오냐면 특별근로감독은 얘네는 법으로 때려잡겠다. 그게 목적입니다.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했는데 특별근로감독이 정해지면 그 회사는 법 위반만 잡아내는 겁니다. 근데 노동부는 저희가 이제 시민감사단 일회동지 여기 아니면 같이 참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측의 문제를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을 해줘도 잘 반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회사에 또 다른 태클이 들어올까봐 노동부는 그걸 겁내요. 그래서 항상 사측과 노동자가 중간선에서 항상 뒤로 빠져 있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이게 걸려들지 고소고발 안 당할 정도 선에서 빠져 있어요. 그리고 노동부가 그래서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당연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요. 그래서 관계기관이 그때 시민 합동조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남도청, 서울시청,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단, 시민참여단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에서 주민건강 영향조사 2019년 12월까지 한다는데 그걸 영향조사는 뭐 그 당시 시간 지나서 별 의미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참여한 게 굉장히 좀 의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다른 사고가 났을 때 또 다시 우리가 얘기 안 하면 그냥 뺄 수도 있는,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민참여단이 또 기본 베이스를 깔고 시민참여단 참여되는 걸로 해서 다음에 더 강력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민참여단 참여하는 걸로 또 싸워야 된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 그래서 이배운동지가 이 시민감시단을 좀 강화를 해서 움직여서 좀 만들어서 시민참여단 자체를 운영을 하면 시에서도 알아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단계 올렸던 걸 다시 0에서 1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2, 3을 가보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적비는 지역주민 병원이 진료건수가 3,640건으로 그때 언론에 나온 거고요. 물적비는 그때 주변 연전, 농작물 피해, 주차장 차량 변색 이게 한 56건 나왔어요. 근데 주차장 차량 변색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사고의 의의가 처음으로 화학사고에 시민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참여단에 플랜트 노동조합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특별근로 감독에도 플랜트 노동조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에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됐습니다. 시민참여단이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고질적이에요. 고질적. 조사하는데 진행 일정을 충분히 안 알려줘요. 언제 하고 언제 한다고 알려줘야 여기도 준비를 해서 갈 텐데 갑자기 알려주니까 뭐 뭐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저기도 의문점들 있잖아요. 그럼 모여서 조사를 했으면 따로 갔더라도 모여서 의견을 나눠서 합의점 찾고 이건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지네들 조사하고 갚으래요.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합동수사 파트너로서 인정을 안 해요. 저번에 제가 느끼기에도 조사 단장은 환경부 뭐 사무관인지 구위급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얘기를 해도 시청 따로, 도청 따로, 이게 좀 따로 것처럼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강력하게 통폐 어차피 그거 잠깐 참여했다 자기 복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수많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 묵살되었고요. 그 회사는 사고 다음날도 공장 재가동을 멈추지 않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좀 시민날 겸지단은 좀 아는 무기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결과 조치는 뭐 이건 손해배상 법인에서 검토해서 부상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환경부 청년부처 사회자 합동조사관이 잡아낸 거 있어요. 근데 청년부청에서 대교물질 가지 배출관 설치 요건이 좀 컸어요. 요거 건이 좀 컸고요. 다른 분들은 뭐 토양 오염, 뭐 영양조사, 대기배출 미신고 이건 뭐 그냥 이 사람들도 나왔으니까 한석건은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와서 이 정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특별근로 감독이 하나 협력사는 빼고요. 토탈 75건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원 처리는 35건 했고요. 과태료도 30건 때렸고요. 금액은 한 4억 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중지는 그 SN공장 중지를 시켰었어요. 그 복귀될 때까지. 그때 그 SN공장 한 달 정도 지연시키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굉장히 좀 손해를 좀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때 그 사건으로 파업도 있었지만 한 1,100억 정도 손해 난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토탈 협력사하고 우리 하나토탈하고 해서 7억 정도. 협력사까지 왜 나왔냐면 니네들이 협력사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도움관리로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공장장 보고서에 도움관리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똑같습니다. 항상 선박망의 처벌, 사고의 악순환,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재일체요. 산업안전보건법 했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제로 고소고발을 해도 사업주는 아니고 그냥 벌금만 내고 과태료만 냅니다. 사업주 처벌된 적 없고요.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헌법경도 있었고 임원들까지도 처벌 안 됩니다. 선박범위 처벌이라 사고 약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법대로 사업주가 처벌돼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중지 강화. 현재 노동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중대 산업사고라는 게 사망자 1명 발생하면 중대 산업사고, 3개월 이상의 2명이 발생하면 중대 산업사고, 같이 동시에 같은 자리에도 똑같은 질환으로 아니면 똑같은 사고를 4명 이상 다치면 중대 산업사고입니다. 근데 요거를 약화시켰어요. 이거를 왜 약화시키냐면 작업중지를 예전에는 같은 설비라면 다 중지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국한된 그 설비에만 중지되라. 이게 작업중지가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 얘가 설비 그 자체 큰 범위가 커야 사업주에 손해가 끼치니까 신경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근데 국소범위로 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권을 막 민주노총하고 많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시민 감시단 활동이 그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거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 거는 옛날에 아우디, 특수방해내 아우디였죠? 아우디 그 배출됐는데도 외국은 뭐 몇천억, 뭐 몇 조를 배상하는데 우리나라는 60.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집단소송제, 톨게이트 노동자들 지금 투쟁하고 있거든요. 더 1,000명 잘라서. 근데 왜 했냐면 거기는 450명이 이겼습니다. 650명인가? 이겼어요. 650명 이겼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그래 그 550명은 인정해 정규직 채용할게. 그래놓고 나머지 뺀 1000명은 니네는 안 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집단소송제 왜 미국 같은 데는 한 명이 똑같은 그 상황으로 법원까지 이기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매출 대비 벌금 부과 이렇게 해서 회사의 존폐 위험이 있어야 내가 보기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아까 그 7번에 그 DMF 그 벤젠 사고 났을 때요. 네? 그것도 화학사고로 갖다가 인정이 됐습니까? 화학사고로는 우리가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봐서는 해야 되는데 환경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슈화가 돼야 돼요. 바다로 가서 누출됐든지 오염이 퍼져서 주민들이 뭔가 영향을 미쳐야지만 화학사고로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화학사고로 인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결국. 이해 안 됐습니다. 그럼 그 후에 7번에 보면 아까 그 벤젠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0.5 ppm으로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8시, 예. 0.5 ppm. 예. 예, 근데 그 측정 결과에 보면은 168 ppm까지도 올라가고 했는데 그 범위에 그 가까이 어느 정도까지가 그 우리가 인체에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0.5라는 게 8시간 기준으로 8시간. 예, 8시간 중에 0.5예요. 근데 아까 그 140은 지금 계속 그 제거를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이게 우리 작업환경시에 벤젠이나 유해물질 측정하는 걸 달고 다니거든요. 생각보면 그걸 8시간 최하 6시간을 분석해서 평균으로 0.5가 넘냐 안 넘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게 벤젠 저렇게 누출됐을 때 저도 그냥 몰랐어요. 화학하면서 현장을 돌다 보니까 그때 냄새가 나니까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중방센터 오니까 제거 작업을 한 거예요. 제거 작업. 그래서 순간 내가 140에 진짜 심한 대기 중에서 순간 맡은 건 아마 좀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그거를 1시간 이상을 마시면 문제가 와요. 그리고 실내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기중기 같이 일어나잖아요. 기중기 같이 벤젠도 일어나거든요. 온도 조금만 있으면 날라오면 그걸 이제 그런 걸 직접 이 수증기, 벤젠 수증기를 기중기를 마시면 그럼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경우. 그런 게 아니고 옆에서 냄새 나는 건데. 어쨌거나 이번 유증기 사고 같은 경우도 벤젠이 60% 70%가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어쨌거나 주민한테 아니 벤젠이 있다고는 아니고 그건 예를 들면 네, 그건 아니에요. SM에는 그러면 그 성분을 SM 성분이 85% 있었다. SM 성분이 네. 벤젠이 아니라 그 샘플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꼭 그 회사의 샘플 데이터를 요구를 해서 받아서 봐야 된다. 회사들은 그렇게 벤젠이 있는 성분이 있는데도 없다고 속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너무나도 느껴지는 일들인데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네. 그
대산에 가면 명지 사거리라는 네. 이 도로에 보면 큰